안녕하세요. 이제 역사 2 실력 양성 운동과 농민 노동 운동에 관련하여 강의 영상입니다. 잘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는 일단 교과 연계성,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고등학교 가서는 어디서 배우게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력 양성 운동,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농민 노동 운동, 그리고 마지막에 교과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부분은 1920년대 민족운동입니다. 국내의 민족운동에서 배우게 되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서는 3단원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 부분에서 배우게 됩니다. 같이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실력 양성 운동인데요. 실력 양성 운동은 이제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실력 양성 운동은 크게 이제 물산 장려 운동과 밀립대학 설립 운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민족이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우리와 다른 정체성을 가진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물산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는데, 일단 물산장려운동의 경우는 조선물산장려회라고 하는 단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평양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구호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사람 조선 것으로. 그런데 그러면 이 물산장려운동이 왜 등장하게 되었느냐? 관세철폐와 회사령 폐지 등이 있습니다. 일단 회사령의 경우는 좀만 더 추가하면은 원래 일제강점기 1910년대에는 회사를 만들려면 허가를 받았어야 됐죠. 이게 회사령이죠. 근데 이제 20년대 들어와서 이거를 신고제로 바꾸게 됩니다. 신고제로 바꿉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회사령이 폐지가 된 거죠. 1910년대와 20년대까지는 약 10년의 차이가 있죠. 이 10년의 차이 동안에 이제 일본에 있던 일본인들이 이제 조선으로 건너오려면 경제적인 터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반대로 조선인들이랑 경제적 성장을 억제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회사나 공장 설립에 대하여 무조건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이제 10년이 정도 지났을 때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후태여 무조건 허가제로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신고제로 전환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다음 관세철폐의 경우에는 이제 식민지 조선과 일본 본토 간에는 관세가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세를 철폐하게 되었고요. 이 결과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결과 이제 일본 기업들이 조선에 진출하는 것이 자유로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경제 구조가 취약한 식민지 조선에서는 만약에 일본 기업들이 마구잡이로 진출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국산품 애용 의식의 함양을 통해서 이걸 대항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물산장려 운동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계열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 비판을 받았느냐? 이제 국산품 애용 의식 함양을 통해서 국산품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수요는 급증을 했지만은 이거를 받쳐줄 공급은 못 따라왔다는 거죠. 공급이 따라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일부 기업가들만 이 물산장려 운동을 통해서 이득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회주의 계열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거는 이제 용어를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등교육이라고 나와 있죠. 고등교육은 여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대학교육을 얘기합니다. 일단 이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는 보통 교육,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육이나 이제 기술 교육밖에 없었죠. 그게 지금 이제 여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식민지 교육의 한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인들도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인데, 그것이 이제 이 당시 이제 일제 입장에서는 이런 밀립대학 설립을 허가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 당시
지금도 대학 등록금이 상당히 비쌌는데 이때 대학은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부를 갖춘 집안만 대학교를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취지 자체가 모든 조선인들이 곧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이었는데 그게 요구가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위하여 밀립대학을 설립하기 위하여 돈을 모금했었는데요. 그런 것도 미달되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일제가 조선 땅에다 학교를 만들었어요. 어떤 학교를 만들었느냐? 바로 경성제국대학을 만들게 됩니다. 경성제국대학. 그래서 이 경성제국대학이 나중에 해방 이후에는 해체되었다가 다시 이제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법에 따라서 지금 서울대가 되었죠.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이 물산장려운동이랑 그 다음 밀립대학 설립운동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되었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시작되었는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이걸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일단 민족주의 부분 관련해서 교과서 좀 확인하고 갈게요. 이제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했던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사회주의 사상이 이제 1920년대에서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국내에도 전해져서 지식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이 되었는데 이제 이후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이 독립을 최고의 목표로 하여 민족적 단결을 추구하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평등사회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어 전개되었다. 20년대 이후에 우리 독립운동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세 번째 문단이 우리가 아까 했던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당시 한국인에게는 보통교육과 실업교육만이 실시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식민지 교육의 한계죠. 한국인들에게는, 조선인들에게는 고등교육, 즉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뜻 있는 인사들이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를 결성하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이들이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벌이면서 대학 설립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이게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이후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을 세워서 한국인들의 불만을 가라앉히려고 했다. 그러나 이제 경성제국대학의 경우도 어떠했냐면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을 위한 대학교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일본인들이 절반 이상이 이제 입학 정원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때가 문화통치 기간이죠. 겉과 속이 좀 달랐다는 이 문화통치 일면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문단은 우리가 아까 물산장려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20년대 초 일본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우리 산업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때 일본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하게 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첫 번째는 회사령이 폐지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관세가 없어졌죠. 관세 철폐. 이것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물산을 사용하여 민족산업을 보호하고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물산장려운동이 전개가 되었다. 그래서 구호는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사람 조선 것으로 등의 구호를 내세우면서 일본 상품을 배격하고 우리 상품을 이용할 것을 장려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기업가만을 위한 운동의 비판이 제기가 되면서 물산장려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있는데 여기서 일부 기업가만을 위한 운동이라고 비판했던 쪽이 누구냐? 아까 얘기했던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사회주의 계열이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물산장려운동의 결과로 국산품 애용의식이 함양이 되면서 국산품을 쓰자는 수요는 증가했으나 공급이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공장장이라든지 이 물건을 만들 때 자본을 낸 자본가들만 이 운동에서 이득을 본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사회주의 계열에서 비판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다시 이제 농민 노동운동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 계열에서 이제 주도를 했던 거고요. 사회주의 계열에서 주도했던 거고, 교과서는 64쪽입니다. 64쪽의 내용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흐름에 따라서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20년대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910년대 같은 경우는 아직 사회주의 계열이 사상이 안 들어왔을 때입니다. 일단 사회주의 계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노동의 대가에 대한
노동의 대가에 대한 정당한 분배를 지향하죠. 분배를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1910년대에는 사회주의 사상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1910년대 일제의 경제정책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경제정책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1910년대에 일단 회사령이 있었고 토지조사 사업 두 가지가 있었다. 일단 회사령의 경우는 회사를 만들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토지조사 사업의 경우는 이 결과로 소작농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 일단 총독부가 지주와 농민들 중에서 누구의 편을 들게 되느냐? 지주의 편을 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거를 이런 배경이 있었다가 192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이 됩니다. 이제 1910년대 말 20년대 초에 들어서서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온다. 이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배경이에요.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나서 일단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령이 철폐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회사령이 철폐되면서 기존에는 회사를 만들려면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신고제로 바뀌게 됐죠. 그 다음에 관세도 없어졌고요. 두 번째 산미증식 계획. 조선의 쌀 생산량을 늘려서 일본의 쌀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주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요게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각자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다. 일단 노동자들의 경우는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의 개선. 이때 노동자들의 경우는 조선인 노동자들과 일본인 노동자들 간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노동시간, 임금, 노동환경 이런 것들 모든 면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인 노동자들과 비교했을 때 약간은 차별이 존재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농민들의 경우는 어떠하냐? 아까 산미증식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농민들의 경우는 이때 본인의 이름으로 된 토지를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 즉 자장동의 비율이 얼마 안 돼요. 대부분 다 이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하냐면 불안정합니다. 지주의 마음대로 나한테 존재했던 소작권이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작료도 명확하게 규정된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한 달에 핸드폰 요금 내는 것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의 경우는 어떠하냐면 소작료 인하 투쟁, 필요 이상으로 소작료를 많이 걷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주 마음대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하 투쟁을 전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작료 보장. 일단 한번 소작권을 줬으면은 보장해달라는 거죠. 그래야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소작료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들의 경우는 파업, 즉 노동쟁이의 형태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고요. 농민들의 경우는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소작쟁이라고 하여 단체 행동을 통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들은 제가 책 읽으면서 해볼게요. 그 다음에 1920년대에서 30년대 넘어가면 어떠하냐면 이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가 존재했느냐? 대공황이 존재했었습니다. 대공황.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악화가 됐었죠. 그런 상황에서 일제가 이제 뭐를 했냐면 일제가 이런 경제 위기를 전쟁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죠. 전쟁. 그래서 병참기지와 정책이 실시가 됐었다고 했죠. 다음에 일제 입장에서는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무력의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내부가 안정적이어야 되죠. 이때의 전쟁은 국가가 모든 역량을 다 총동원해서 싸워야 되는 총력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부적으로 자기들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이런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탄압을 하죠. 그래서 일단 노동조합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지하 조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놓고 활동하면은 심하게 탄압을 받으니까. 그리고 농민들의 경우는 어떠하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식민지 지주제를 타파하자. 농민들의 토지 소유 실현, 즉 내 이름으로 된 토지를 농민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된 토지를 경작할 수 있게끔 이거를 실현하자. 이거를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의 주요 내용은 1920년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1920년대 부분을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교과서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제 64쪽 밑에 부분인데요. 일단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사회주의 계열에서 지향했던 겁니다. 그래서 1920년대 초에 사회주의 사상이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사회주의 단체가 등장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 나와 있죠. 교과서 64쪽에 보시면 밑에 참고 자료가 있어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기. 이때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이라고 하면은 뭐 소년운동, 여성운동, 뭐 청년운동 이런 것 같은 이런 사회운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조선공산당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자, 그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이 이제 농민운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이만큼이죠. 자, 일제 식민지 경제정책과 높은 소작료 등으로 살기가 어려진 농민들이 청년의 농민조합 등을 조직했다. 그래서 이들이 요구한 건 무엇이냐? 소작료 인하와 소작권의 이동 제한을 요구하는 소작쟁이를 전개하였다. 단체 목소리를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농민운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요거예요.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습니다. 암태도의 소작 농민들이 지주에 맞서 1년 이상 투쟁을 계속한 끝에 소작료를 낮추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요게 이제 대표적인 예인 암태도 소작쟁이입니다. 소작쟁이.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농민운동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이 바로 노동운동인데 일단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민족차별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노동쟁이를 전개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보면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아니면 노동단체에 참가해서 임금 인상과 노동환경에 개선, 민족차별 폐지 등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노동쟁이가 발생하는 곳이 대부분 일본인이 경영하는 공장이었기 때문에 노동쟁이 성격도 생존권 투쟁에서 항일투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노동운동의 대표적인 얘기는 여기 보시면 64쪽에 왼쪽에 보시면 원산총파업이라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원산총파업이 조선인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전기 일어나긴 했지만 여기 일본인 노동자들도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작쟁이와 노동쟁이 등의 일제 관리와 경찰이 개입하면서 농민노와 노동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운동으로 발전하였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일단은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었던 실력양성운동,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었던 농민운동, 노동운동이 있죠. 특성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특성을 잘 기억하면 되고요. 특성을 좀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무엇보다 교과서 꼼꼼하게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주의의 성격이랑 사회주의의 성격이랑 이거를 잘 구분만 할 수 있다면 구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우리와 다른 정체성을 가진 민족에게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 사회주의 계열은 노동의 대가에 대한 정당한 분배를 지향하기 때문에 당시 이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농민들 또는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했다는 점. 요거를 염두에 두면은 어떤 것이 실력양성운동이고 어떤 것이 농민노동운동인지 이거는 잘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농민운동, 노동운동의 경우는 사례 꼭 알아둬야겠죠. 대표적인 사례. 농민운동의 경우는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고 노동운동의 경우는 원산총파업이 있다. 사례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실력양성운동과 농민노동운동에 대해 알아봤는데 꼭 복습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